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라대 AI 정보보안학과 김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목이 이제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 체계 수립 방안입니다. 처음 이 제목을 좀 요청을 받고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가명정보 활용이 이제 2020년 8월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이제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거의 이제 한 3년 반, 4년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당초 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빠르게 확산이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각 그 기업이나 기관들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은 하고 있으나 뭐 이거를 아예 이제 막 드러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가명 정보의 개념 및 필요성입니다. 이제 가명 정보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이 가명 정보를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에 가목, 나목, 다목이 생겼고 기존에는 가목, 나목만 있던 것이 이제 2020년 8월에 법 개정되면서 다목이 등장하고 다목이 이제 가명 정보죠.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가명 정보도 동일하게 수립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가명 처리가 적정하게 했는지를 평가를 함에 있어서 보통 법률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법률 쪽에서 많이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명 정보를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명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반드시 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죠. 그래서 기존에 개인정보에 대한 내부관리 계획이 있었다면 가명 정보에 대한 내부관리 계획을 추가하든지 또는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 쪽의 관점에서는 그 두 가지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가명 정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명 정보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를 해야 제대로 가명 처리가 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가 정보에 대해서 복원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이 추가 정보라는 것은 제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 이름을 뭐 강감찬으로 바꿨다면 그 제 이름을 바꾼 대체한 테이블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매핑 테이블이라고 보통 부르고 제 이름을 암호화했다면 암호 알고리즘이나 암호 키 같은 추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즉 가명 정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알고리즘이나 키 같은 것들을 보통 추가 정보라고 부르는데 이 추가 정보는 공격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에는 언제든 복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추가 정보는 뭐 목적 달성에 필요가 없다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안전한 곳에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공격자로부터 추가 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제 원본 정보, 가명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추가 정보에 대한 복원 가능성이 첫 번째 가명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입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를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의 차이점은 가명 정보는 이용하는 자가 특정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익명 정보는 이용하는 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개인 정보를 익명 처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경우에 그 업로드된 익명 정보를 처리, 즉 이용 활용하려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더라도 아무나 이용을 할 수가 없죠. 특정 제3자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가 특정이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이 처리의 수준이 익명 정보에 비해서는 좀 덜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로 보고 안전 조치를 수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별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주소가 마산시 회원구입니다. 그러면 주소가 마산시 회원구고 직업이 국회의원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명 정보의 판단 기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 정보가 없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주소가 마산시 회원구고 직업이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엔드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식별 가능성은 가명 정보 그 자체 또는 다른 정보,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서 식별을 할 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명정보의 조건입니다. 가명정보의 조건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세 가지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겠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등에 뭐가 있냐라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 목적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이고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과학적 연구입니다. 두 번째가 통계 작성, 그 다음에 공익적 기록 보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무슨 분야냐? 금융입니다. 그런데 결합 1위가 금융, 결합이 아닌 단순한 가명 처리 1위는 보건의료입니다. 단순 가명 처리 1위가 보건의료고요. 아마 저 건보 심평원 합치면은 아마 1년에 1000건은 될 겁니다. 매달 심의하는 게 뭐 심평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 40건이 심의가 일어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도 그 이상으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0에서 80건 정도가 매달 일어나기 때문에 1000건이 넘겠죠. 보건의료가 일단 이 가명 수요는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융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결합 수요는 금융이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건의료 순으로 이렇게 현재는 가명 정보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자연과학이나 공학만 해당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회과학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특정 제3자 제공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재제공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3법 개정되면서 가명 정보가 나왔는데요. 가명 정보에 관련된 법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이고 하나는 신용정보법이죠. 여기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A가 B에게 가명 정보를 1차 제공한 다음에 B가 C에게 재제공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그렇다고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가명 정보를 제공하고 B가 C에게 재제공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명 정보를 결합한다라고 했을 때
A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B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C 기관이 이제 반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C 기관이 반출을 받아서 그거를 또 다른 D 기관에 재제공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D 기관도 처음부터 신청을 같이 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맹정보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개인정보로서 안전조치 의무와 제식별 금지 의무가 따릅니다. 이 안전조치 의무는 왜냐하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의무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른 의무하고 플러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명정보 그 다음에 추가정보에 대한 분리보관, 그리고 또 하나는 가명정보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분리, 요 두 가지만 추가가 됩니다. 나머지는 기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와 동일하게 만족을 해야 된다. 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이죠. 예. 아유.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명정보의 안전 활용 원칙 및 기준입니다. 가명 처리를 할 때 데이터만 보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가명 처리를 할 때는 데이터하고 이용 환경을 함께 보고 처리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용 환경이 안전한 환경이라면 처리의 수준을 낮춰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용 환경이 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면 가명 처리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춰서 안전성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기준은 최소 안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하고 환경을 함께 보고 처리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가명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하면 보호의 대상입니다만 가명정보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원칙에 따라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안전조치의 일환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활용에 한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 작성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보유한 가명 정보를 기업끼리 이제 결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 데이터에 대해서 결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으나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EU GDPR은 이 가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 인센티브로 이제 봤다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 정보는 특례에 따라서 활용에 좀 더 방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빅데이터의 한 70%에서 80%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일단은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때 가명 처리를 통해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즉 안전조치 일환으로서의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T 기술이라고 해서 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인데요. 최근에는 이 합성 데이터가 많이 이제 좀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AI가 학습을 할 때 그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바로 합성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그 비식별 처리를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대안으로 합성 데이터가 요즘에는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의 기술로서 뭐 동형 암호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최근에는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PET에 대한 가이드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명 처리 절차는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1단계 목적 설정 사전 준비를 하고, 2단계 위험성 검토, 3단계 가명 처리, 4단계 적정성 검토, 5단계 안전한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3단계에서 가명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명 처리의 수준을 정해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만약에 생년월일이 날짜가 뭐 1985년 2월 15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비두면은 데이터는 제일 품질은 좋습니다만 안전하지가 않겠죠. 그 뭐 한 단계 더 처리를 하면 일자 정보에 노이즈를 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한 단계 더 가명 처리를 하면 일자 정보를 삭제할 수가 있겠죠. 또 한 단계 더 가명 처리를 하면 월만 남는 거를 월 단위를 또 삭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도만 남겠죠.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명 처리를 하면 85년을 80년대로 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처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수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수준으로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뭐가 되냐면 2단계에 있는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검토를 2단계에서 하는 이유는 3단계에서 처리자가 가명 처리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환경적으로 맥락적으로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2단계에서 처리 대상의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1단계 신청서에서 이용기관이 신청을 한 뒤에 5단계가 끝날 때까지 4단계 적정성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이용기관이 뭔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1단계 신청서 낸 다음에 적정성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이용기관은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적 달성 가능성, 즉 데이터의 품질과 유틸리티, 즉 유용성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데이터를 봐야 얼마나 쓸모 있는 데이터가 가명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을, 즉 데이터 품질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이 3단계 1번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서 작성한 다음에 2번 가명 처리를 하기 전에 이용기관과 꼭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용기관과 협의를 하라는 뜻은요, 처음에 이용 환경이 좀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의 제3자 제공을 하기에 내부보다는 위험해서 일자 정보를 삭제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험해서 일자 정보를 삭제했는데 이용기관에서 받아보고 나서 일자 정보는 분석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생기겠죠. 이럴 때 이제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용 환경이 위험해서 이 데이터의 처리 수준을 높였다는 뜻이죠. 일자 정보를 삭제했다. 외부 제3자 제공이 내부 이용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용 환경의 수준을 더 안전하게 해주면 데이터의 처리 수준을 더 낮춰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외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내부 활용을 하는 조건으로 데이터의 일자 정보를 살려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용기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가명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을수록 분석 결과도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가명 처리를 하는 이유는 분석을 하지 않을 거면
가명 처리를 특례에 따라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명 처리를 하고 활용을 하겠다는 뜻은 분석을 하겠다는 뜻이고, 분석을 하겠다는 뜻은 데이터의 품질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데이터의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환경을 안전하게 해주고 처리의 수준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하면 품질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나온 것이 데이터 안심구역이고 개인정보 안심구역입니다. 그래서 보호위가 지금 제도화하고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의 취지는 바로 환경을 극대화시켜서 처리 수준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명처리 절차에 있어서 보호부서와 소유부서, 이 소유부서는 가명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용부서와 IT부서가 있는데요. 대개는 이 전반적인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라든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대개 보호부서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보호부서하고 활용부서가 굉장히 많이 싸우죠. 보호부서에서는 안전해야 돼. 활용부서는 좀 더 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죠. 예, 사전 준비에서 보호부서가 가명정보 관련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유부서는 현황에 대해서 이용부서가 이제 개인정보 현황을 파악하고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예, 협조를 해주고 있고요. 계획서는 이용부서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예, 작성하면 이걸 보호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예, 위험성 검토부터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까지를 보호부서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검토가 끝나면 안전한 관리 또한 이제 보호부서가 맡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명 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도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이 가명 정보에 대해서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한 번도 가명 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으면 내부 관리 계획에 가명 정보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금부터 가명 정보를 활용할 거야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할까라는 거죠.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하면 일단은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이 가명 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내부 관리 계획 수립하고 이행하고 점검해야 될 부서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담당자도 당연히 있겠죠. 겸직이 됐건 아니면 전담이 되었건.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조직, 그죠? 조직에 따른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명 정보를 관리하겠다라는 매뉴얼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시스템입니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손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는 당연히 내부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이 세 가지를 미리 얘기하고 있질 않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회사나 우리 기관에서 가명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어느 조직에서 누가 어느 조직에서 또 관련한 규정과 매뉴얼,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갖춘 뒤에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조치 의무입니다.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4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뭐냐면 개인정보죠. 가명정보도. 그러니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플러스 두 가지입니다. 가명정보는. 플러스 두 가지는 뭐냐면 그 가명정보에 대한 분리보관, 가명정보 추가정보에 대한 분리보관, 그리고 가명정보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분리,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8월 달에 이제 28조의 2부터 7까지 이제 특례가 나왔다가 작년 9월에 개정이 한번 되었죠. 가명정보 특례 부분에도 이 개정된 거에 보면은 여기 처리 목적을 고려해서 가명정보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처리 기간이 다 되면
파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9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파기가 적용의 제외에 들어갔었는데 작년 9월에 파기에 대한 사항이 포함이 되었고 기록 보관이 3년 동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가명정보 활용 사례는 이 기관들, 공공기관들 포함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보호위에서 뭘 하고 있냐면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거나 또는 활용을 했는데 모범 사례가 될 만한 것들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계속 사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버시 포털에 가면 이게 사례집도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2021년에는 결합 우수 사례라 해가지고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종합 연구를 했고, 암센터 그다음에 이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 분석 이런 등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찾고 싶다 하면 프라이버시 포털에 21년부터 22년, 23년까지의 경진대회 사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SK의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가지고 수소차, 전기차, 입지 분석한 그런 사례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우수 사례, 활용 우수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위에서 한 것이 뭐냐면 21년부터 매년 결합 우수 사례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결합 시범 사례라 그래가지고요. 계속 1기, 2기, 지금 3기 해서 4기 지금 하고 있겠네요. 그죠? 21년부터 매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연구, 의료하고 인구 데이터 합쳐가지고 또 있었고요. 통신 유통, 그 다음에 레저 건강, 소득 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모범 사례를 발굴을 해오고 있습니다. 3기 결합 선도 사례도 나왔고요. 자, 다음 공공 부분에서 가명정보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에 보호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를 했는데 민간 기업은 거의 80%가 가명정보 활용에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80%가 아니라 25%가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 공공기관에게는 뭐가 제일 어려우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부족을 처음으로, 그 다음에 전문 인력 부족을 두 번째로, 그리고 자료나 예산을 세 번째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부문 가명정보 활용 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은 데이터 거버넌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기술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을 해줄 부서, 조직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표가 가명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된 그 제도, 법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정법, 신용정보법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연구시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금융 분야다 하면 신용정보법하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감독 규정, 그 다음에 금융 분야 가명 익명 처리 안내서를 꼭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또는 보건복지 분야인 것 같은 경우에는 8번에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명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예,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부록에 보면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고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0조가 바뀌면서 가명정보도 활용할 경우에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술 인프라도 필요하겠죠. 처리 시스템과 추가 정보나 가명 정보 보관을 하기 위한 서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처리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품질 관리 방안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이 말하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3단계 처리 절차에 있어서 3단계가 있습니다. 요 3단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항목별로 어떻게 가명 처리할 건지를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그 계획에 기반해서 처리를 하기 전에, 즉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처리자는 반드시 이용기관과 협의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우리가 이번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할 거예요 라고 분석하는 쪽에다가 보여주면, 분석하는 쪽에서 요 정도면 우리가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진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석하는 곳에서 이 정도는 처리를 하면 분석하기가 힘들다 라고 했을 때는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든지 해서 처리 수준을 낮추든 협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품질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용기관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품질을 잘 볼 수 있는 데가 이용기관, 즉 분석할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명정보 활용 모니터링 평가입니다. 내부관리 계획은 가명정보도 역시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정성 검토를 할 때 법률 전문가가 보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내부관리 계획 세웠는지, 두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고지했는지, 두 가지는 법률 전문가들이 꼭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식별 방지를 위해서 안전조치와 처리 시 금지입니다.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가명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식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식별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재식별된 걸 가지고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재식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발생했을 때 그 처리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 파기했는지에 대한 조치를 더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식별이 안 일어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0%가 아니기 때문에 재식별 발생 시 처리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 파기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 체계 수립을 위해서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기술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로 활용 체계를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처리자 입장에서 처리만 하지 말고 이용기관과 협의를 처리 전에 해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활용함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식별 방지 대책으로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안전조치 의무와 처리 시 금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